제14장 낸터컷. 그 후로는 이렇다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한바탕 신나게 달린 뒤 우리는 무사히 낸터컷에 도착했다. 낸터컷. 지도를 꺼내서 들여다보라. 낸터컷이 실제로 세계의 어떤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라. 낸터컷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남바다의 에디스턴 등대보다 더 외롭게 서 있다. 낸터컷을 보라. 그것은 단순한 흙무더기, 팔꿈치 모양의 모래 언덕일 뿐이다. 배우지도 없이 전체가 해변이다. 그곳에는 앞지 대용품으로 20년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모래가 있다. 익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곳엔 잡초라도 일부러 심어야지. 안 그러면 풀포기 하나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고. 캐나다에 엉겅퀴라도 수입해야 한다고. 기름통의 구멍마개를 구하려면 바다 너머로 가야 하니까. 낸터컷에서는 나무 토막 하나라도 로마의 진짜 십자가 조각처럼 소중히 모신다고. 그곳 사람들은 여름철에 그늘을 만들려고 집 앞에 독버섯을 심는다고. 풀잎이 하나만 있어도 오아시스라고 말하고, 하루 종일 걸어서 풀잎 3개만 보면 대초원이라도 만난 것처럼 떠들어댄다고. 그곳 사람들은 모래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라플란드 사람의 눈 신발과 비슷한 모래 신발을 신는다고. 낸터컷은 그렇게 바다에 갇히고 둘러싸이고 막힌 완벽한 섬이기 때문에 그곳의 의자와 탁자에는 이따금 바다거북 등에 달라붙은 작은 조개류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허풍은 낸터컷이 일리노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 섬은 인디언들에 의해서 개척되었다는데 그 놀라운 전설을 살펴보자. 전설은 이렇다. 옛날 독수리 한 마리가 뉴잉글랜드 바닷가에 내려와 인디언 아이를 채갔다. 부모는 아이가 넓은 바다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슬피 울부짖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간 방향으로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카누를 타고 떠난 그들은 위험한 항해 끝에 섬에 발견했고 그곳에서 속이 비어있는 상어 상자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가여운 인디언 아이의 해골이었다. 그렇다면 해변에서 태어난 낸티컷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 바다에 의지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처음에는 모래속에서 개와 조개 따위를 잡았다. 좀 더 대담해지자 그물을 들고 얕은 바다로 걸어나가서 고등어를 잡았다. 좀 더 경험이 쌓이자 보트를 타고 나가서 대구를 잡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 배들로 이루어진 선단을 바다에 띄우고 물로 이루어진 세계를 탐험했다. 지구를 일주하는 배들이 끊임없는 띠를 이루었다. 그들은 베링 해협을 들여다보고 사시사철 모든 바다에서 대홍수를 이기고 살아남은 가장 힘센 생물,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가장 거대한 생물과 영원한 투쟁을 벌였다.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저 바다의 마스토도는 물식의 엄청난 힘을 몸에 걸치고 있어서 그가 가장 대담하고 흉포한 공격에 나설 때보다 오히려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가 더 무섭다. 이 벌거벗은 낸터컷 사람들, 이 바다의 은자들은 바다의 개미탑에서 기어나와 그들 모두가 알렉산더 대왕인 양 바다 세계를 침략하고 정복하여 해적 같은 새 열광이 폴란드를 분할했던 것처럼 대서양과 태평양과 인도양을 나누어 가졌다. 미국은 텍사스에다 멕시코를 보태고 캐나다 위에 쿠바를 얹어도 좋다. 영국은 인도를 몽땅 삼키고 불타는 깃발을 태양에 매달아도 좋다. 하지만 이 지구의 3분의 2는 낸터컷 사람들의 것이다. 바다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황제들이 제국을 소유하듯 그들은 바다를 소유한다. 다른 뱃사람들은 그 바다를 지나갈 권리밖에 없다. 상선들은 다리의 연장이고 군함들은 바다에 떠있는 요새일 뿐이다. 노상강도들이 길을 따라 다니듯
바다를 따라다니는 해적선이나 사략선조차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육지의 파편인 다른 배를 약탈할 뿐 바닥이 없는 깊은 바다에서 생활의 양식을 끌어내려 하지 않았는다. 낸터컷 사람들만이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 의존한다. 성경 구절을 빌리면 낸터컷 사람들만이 배를 바다에 띄우고 바다를 자신의 농장처럼 경작한다. 그곳에 그들의 집이 있고 그곳에 그들의 일터가 있다. 중국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 수백만 명을 집어삼킨다 해도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들꿩이 초원에서 살듯이 그들은 바다에서 산다. 그들은 파도 사이에 숨고 영양사냥꾼이 알프스를 기어오르듯 파도를 기어오른다. 몇 년 동안 그들은 육지를 모르고 지낸다. 그래서 마침내 육지에 오면 육지는 다른 세계 같은 냄새가 난다. 그들에게 육지는 달이 지구인에게 낯선 것보다 더 생소하게 느껴진다. 육지를 모르는 갈매기는 해가 지면 날개를 접고 파도 사이에서 흔들리며 잠들듯 낸터컷 사람들은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이 오면 돛을 감아 올리고 누워서 쉰다. 그들의 베개 바로 밑을 바다코끼리와 고래가 때를 지어 지나간다. 제15장 차우더. 조그만 모스호가 안전하게 닻을 내리고 키케그와 내가 상륙한 것은 밤이 익숙해진 뒤였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어쨌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물보라 여인숙 주인은 제 사촌인 호지아 허씨가 경영하는 트라이포츠가 낸터컷에서 제일 좋은 여관이라고 추천해 주었는데 호지아는 차오더 요리사로도 유명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그는 트라이포츠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상책이라고 암시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알려준 길은 우선 노란색 창고를 우현 쪽으로 보면서 전진하다가 좌현 쪽에 하얀 교회가 보이면 그 교회를 좌현 쪽으로 보면서 전진하다가 우현 3포인트 방향에 있는 모퉁이를 돈 다음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여관 위치를 물어보라는 것이었다. 이 까다로운 지시 때문에 처음엔 무척 애를 먹었다. 게다가 시작부터 퀵해그는 노란색 창고, 우리의 첫 번째 출발점에서 좌현 쪽에 두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는 피터 코핀이 노란색 창고가 우현 쪽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잠시 길을 찾아 헤매고 이따금 평화롭게 쉬고 있는 주민들을 두들겨 깨워서 길을 물어본 결과 마침내 틀림없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낡은 현관 앞에 세워진 낡은 중간 돛대의 활대에 검게 칠한 거대한 나무 냄비 2개가 당나무귀처럼 생긴 손잡이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활대의 발바 쪽에 뿔처럼 튀어나온 부분은 톱으로 잘려나가서 이 낡은 돛대는 꼭 교수대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남아있는 2개의 뿔을 쳐다보면서 하나는 퀵해그를 또 하나는 나를 위한 그래서 2개의 교수대인가 하고 생각하자 목이 근질거렸고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포경 항구에 도착해서 투숙한 여인숙의 주인 이름이 코핀이었다. 고래잡이들의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는 묘비들이 눈앞에 늘어서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교수대가 있다. 게다가 거대한 검은 냄비 한 쌍도 있다. 이 마지막 징조는 지옥에 대한 암시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 노란 머리에 노란 가운을 입고 여인숙 현관 앞에 서서 자주색 모직 셔츠를 입은 남자한테 기세 좋게 역을 퍼붓고 있는 주근깨 여인을 보고 나는 이런 생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여인의 무리 위에서는 눈병에 걸린 것처럼 흐릿한 붉은색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당장 꺼져. 안 꺼지면 당장 없애버릴 거야.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다. 자, 들어가세요, 퀵해그. 내가 말했다. 틀림없이 저 여자가 허씨의 마누라일 거야. 사실이 그랬다. 호지와 허씨 씨는 집에 없었지만 마누라가 남편 대신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달라고 말하자 허씨 부인은 야단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한 뒤 방금 끝난 식사에 잔재가 펼쳐져 있는 식탁에 우리를 앉히고는 우리를 돌아보며 물었다. 조개로 할까요? 대구로 할까요?
대구 요리는 어떤 건가요, 아주머니? 나는 공손하게 물었다. 조개로 할까요? 대구로 할까요? 여자가 되풀이했다. 저녁 식사로 차가운 조개를 먹으란 말인가요? 하지만 겨울철에 먹기엔 좀 차갑고 끈적거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허씨 부인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줏빛 셔츠의 사나이를 다시 야단치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에 조개라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듯한 부엌으로 통하는 열린 문 쪽으로 서둘러 다가가 조개 2인분 하고 외치고는 사라져버렸다. 퀵해그, 조개탕 하나로 저녁을 때울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하지만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는 우리의 우울한 전망이 잘못임을 알려주는 듯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우더가 들어오자 수수께끼가 즐겁게 풀렸다. 오,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 말 좀 들어보라. 그것은 개암 열매만큼 작지만 즙이 많은 조개를 삶아서 비스킷 가루와 소금에 절여서 얇게 썬 돼지고기를 섞고 버터를 넣어 풍미를 더한 다음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요리였다. 우리는 추위에 떨며 항해한 뒤라서 식욕이 왕성해져 있었고 특히 킥회그에게는 앞에 놓인 것이 제일 좋아하는 해물 요리였고 그 차우더는 놀랄 만큼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다. 나는 잠시 뒤로 기대어 조개와 대구에 대한 허씨 부인의 질문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부엌문으로 다가가서 대구라는 낱말을 특히 강하게 발음하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다. 잠시 후 향긋한 냄새가 다시 흘러나왔지만 아까와는 풍미가 달랐다. 이윽고 맛있는 대구 차우더가 우리 앞에 놓였다. 우리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숟가락을 부지런히 놀리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머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차우더 머리는 멍청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그 바보 같은 속담은 뭐지? 어이 킥해그, 자네 그릇에 들어있는 그건 산장어 아니야? 작살은 어디 있지?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해도 여기 트라이포츠들만큼 심하게 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과연 이름다웠다. 이곳 냄비들은 항상 차우더를 끓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에도 차우더, 점심에도 차우더, 저녁에도 차우더. 나중에는 생선 가시가 옷을 뚫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집 앞은 조개 껍데기로 뒤덮여 있었다. 허씨 부인은 광택이 나는 대구 척추국으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호지아 허씨는 장부를 최고급 상어 가죽으로 장정했다. 그 집에서는 우유에서도 생선 냄새가 났다. 나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해변에서 어부들의 보트 사이를 거닐다가 호지아의 얼룩암소가 생선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또한 모래밭에 흩어져 있는 대구 대가리를 네 발로 밟으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야 그 이유를 알았다. 그 모습이 꼭 뒤축이 다른 신발을 신은 것 같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허씨 부인은 우리한테 등잔 하나를 주면서 우리가 잘 침대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퀵해그가 나보다 앞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허쉬 부인은 손을 내밀면서 작사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집에서는 작사를 방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왜요? 진짜 고래잡이는 작살과 함께 자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항의했다. 그랬더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위험하니까. 스티그스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4년 반 동안이나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얻은 게 고작 고래기름 3통뿐이었다오. 그 불운한 항해에서 돌아온 뒤 우리 집 1층 뒷방에서 옆구리에 작살이 꽂혀 죽은 채 발견되었지. 그때부터 나는 투숙객들이 밤중에 그런 위험한 무기를 방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오. 그러니까 퀵해그 씨, 이 쇠붙이는 내가 맡아서 아침까지 보관해 드릴게요. 그런데 내일 아침 차우더는 조개로 할까요? 대구로 할까요? 둘 다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변화를 주기 위해 청어구이도 2마리 주세요.